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슈가 워낙 많아서요. 오늘은 예, 좀 최대한 예,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예,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예, 57억 이렇게 최종 예, 결정이 난 겁니다. 예, 그동안 뭐 다스는 누구 거냐 얘기가 참 예, 많았잖아요. 예, 그랬죠. 다스는 예, MB 거다라는 이제 최종 최종적인 결정. 예, 판결이 맞습니다. 났습니다. 이 예. 어제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보면서 법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습니까? 사실,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또 특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사실은 무혐의죄를 또 내려줬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묻혀가지고 본인 대통령 임기 다 마치고 그리고도 한참 지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정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고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법이 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무려 한 13년 만에 최종 판단이 네, 난 그렇죠. 거죠. 한 13년 네, 전에 맞습니다. 이제 수사가 이제 처음 시작되고 그때 이제 네, 특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네, 판결이 난 이후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졸속 네, 재판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예. 사실 뭐 그쪽 측에서는 또 지지자들 뭐, 측에서는 이런 예, 반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반응에 공감하는 국민이 글쎄요 얼마나 아, 될까 저는 싶기도 하고.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요. 재판부가 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1, 2심 다 거쳐 대법원까지 갔었고요. 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돼서 집에서 지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네. 국민들 입장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그것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석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랬었죠. 예, 예.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겸허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끝까지 이렇게 본인의 죄를 인정 안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참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측근이지만 예.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고 공정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자기들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그 전 예, 대통령들 예, 어떻게 그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비극이고요. 그랬었죠. 전두환, 노태우 이어서 예, 노무현 또 예,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 예, 그렇죠. 참 이 비극적인 좀 결말을 맞고 있는데 어쨌든 MB 측에서는 뭐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하는데 예,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진실을 예, 끝까지 파헤칠수록 그 예, MB 비리가 더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지금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 외교도 아직도 있죠. 그렇고 4대강 그럼요. 관련한 의혹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이걸 그리고 저는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예. 1차적으로 개인 비리 차원이잖아요. 본인이 다스를 갖고 뭐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뇌물 받고 회사 돈 횡령했다. 이게 주 내용이지만 본인이 대통령 근무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네. 역사 바로세기 차원에서도 그럼요. 네, 돌아봐야 되고요. 그렇게 예. 되면 제가 볼 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국회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네, 민주당의 네, 정정순 의원이 있는데 자, 네, 이제 이 정정순 의원이 뭐 회계 부정 등 네, 관련해서 뭐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네, 불법 정치 자금, 뭐 개인정보법 위반 뭐 등등 해서 네, 검찰에서 8차 소환을 했는데 그걸 다 불응을 해서 그랬었죠. 네,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했는데 네,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역대 체포동의안 네, 가결된 게 역대 14번째라 그러고 한 맞습니다. 예, 5년여 만의 일이라고 처음으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좀 이채로운 게 의미가 있는 게 예, 국민의힘에서는 또 표결 불참을 했고 불참을 했었죠. 예, 민주당 예, 의원들이 아주 절대 다수 그러니까 찬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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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반대가 12가 나왔어요. 그랬었죠. 예, 이걸 좀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국민의 여망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 아, 같으면 제가 그냥 생각해 보겠어요. 예전 같은 상황이라면 부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보면
제 식구 감싸기를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절대로 감싸기? 국회의원들 네. 그래요. 팔은 그러니까 안으로 굽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관련된 일이라면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5년 동안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일부러 빠졌잖아요. 본인들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결되면 이제 비난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결과로 보면 압도적 숫자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또 정정순 의원이 마지막 발언에서 좀 양해해 달라, 좀 사정을 봐달라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치 환경은 그런 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미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제 식구 감싸기에서는 도저히 국민적 지지나 어떤 지원을 얻을 수 없다는 부분이 명확해졌다. 그 잘한 일이다. 저는 박수 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건 개인 비리 혐의들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받는 게 이런 거는 더 이상 방탄국회 안 되겠고. 그럼요. 사실 100번 양보해서 그 불체포 이 특권이라는 게 어떤 국회의원들이 활동 중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이런 거는 불체포 특권 그렇죠. 가능한데 예를 들어 맞습니다. 노회찬 의원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삼성 왜 떡값 그 관련해서 그렇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좀 불체포 특권이죠. 이거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해야죠.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무슨 개인 비리 회계 부정 이런 거 선거법 위반 이런 거는 더 이상 방탄국회에 절대로 국민이 용납을 안 하고 그럼요. 더 나아가서 불체포 특권은 아예 좀 폐지를 없애야 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의 저항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면 불체포 특권을 해줘야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개인 비리까지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자,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내년 4월에 그 후임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그랬었죠. 일단은 내기로 당 지도부는 결정을 한 것 같고 일단은 전 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죠. 여기서 통과가 되면 후보를 낸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조항을 하나 더 넣는 건데요. 당원 당규 안에 이제 당원의 의견을 묻는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도 사과도 했고 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자체를, 그러니까 후보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은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정적으로 봐서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1, 제2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선거에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도 고려해 아마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상 또 우리 국민 상식상 사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요. 그게 맞죠. 사실 또 문재인 당원이라고도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이거를 당원을 있을 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야권에서 비판할 만한 점이고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 이런 보궐선거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또 맞아요. 선거 자금이 또 이것도 그럼요. 또 국비로 또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또 자치단체의 돈으로 하게 돼서 그렇죠. 그건 분명히 민주당이 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현실이라는 게 이게 또 내로남불의 이게 또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또 몇 년 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누굽니까 그 문재인 그 대표 시절에 상당히 비판을 했고 추미애 대표 시절에도 또 국민의힘을 비판했었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그 사실 대통령 다음에 그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그럼요. 안 내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하지만 민주당은 정말 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마땅하죠. 이거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자, 국민의힘 상황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퇴진 요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한 연말쯤 가서 지지율이 뭐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분명히 퇴진 요구 나오고 조기 전당대회 열어라 이런 요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당내에서 조경태 의원, 최다선이죠. 5선 의원, 조경태 의원 또 당 밖에서 전 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또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 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선 의원들은 좀 김종인 반대, 초선 의원들은 대체로 김종인 지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런 거죠. 초선 의원들은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다선 의원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은 맞아요. 국민의힘 중에서는. 뭐 그 개혁적인 어떤 방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전체 국민의힘 중에서는 그래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5.18 관련해서 광주가 사과도 하고 무릎 꿇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다선 의원들 같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 자체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그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도권 싸움에서도 홍준표 지금 전 대표도 그렇고 다선 의원들은 주도권을 본인들이 쥐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 있는 한은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낮아요.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다선 의원들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뭘 거냐. 저는 개혁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다선 의원들이 본인들의 기득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라디오 오늘이 이제 수요일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 소식, 중국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오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 또 의견도 좀 잠깐 듣고 싶어서 바로 이제 당장 다음 주여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3일이어서 자, 지금 보면은 몇 주 전까지만 한 3, 4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지지율 격차가 한 15%까지도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며칠 내에 이거 좀 비슷한 선거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비슷한 주가 지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6개의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그 격전지라고 하죠. 격전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 두 군데인데 이제 펜실베니아, 플로리다가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윙 스테이트 6개의 경합주 중에 가장 선거인 대수가 많아요. 29명. 그 경합주 중에는 가장 많은. 가장 많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면 이제 투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중요한데 거기가 지금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두 군데의 결과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선거제도가 우리랑 달라서 우리는 그냥 총 투표수 이렇게 집계해서 하면 간단한데 여기는 우리랑 다른 게 전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긴 하는데 그 해당되는 그 주에 있는 할당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잖아요. 국민들은. 맞죠.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당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당의 그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비합리적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선거제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정말. 투표에서는 이겨도 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거인단을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다 가져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다른 그 표차가 많이 나는 주에서 어렵게 가져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가져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말 박빙인 상황에서 어렵게 가져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느 주든 그 주에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서는 이겨도 선거인단 선거에서 지면 결국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조금 우리가 볼 땐 이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총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538명이죠. 딱 절반 270명이 넘어야 돼요. 네, 270명을 얻어야 대통령이 당선이 그렇죠. 되는 이런 선거인데 야,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되기를 바라지? 이틀 전에 이제 조영찬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돼야 우리나라에게 좋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바이든이 되는 게 낫고 정치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낫다.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경제만 보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낫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바이든이 낫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전문가들마다 조금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는 너무 막 돌출 행동을 하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외교 관계 룰이나 틀을 완전히 바꿔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오면 우리가 불리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예측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했던 걸로 물론 비핵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선행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기조는 합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끈은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물론 전향적으로 김정은과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고 머리도 만나기도 했었죠. 그런 모습은 근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이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업적인 시각으로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맞습니다. 참 너무나 결례가 되는 그런 행동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그 사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국 내에서 그게 제일 어울리는데 정치를 하겠다고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게 참 아직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대통령을 뽑는 미국민들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고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자, 교수님 시간 다 됐네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